중국은 100조 원을 뿌렸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항구를 세우고 철도를 깔고 공항을 지었죠. 공동번영을 외쳤지만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스리랑카는 항구를 내줬고 파키스탄은 실업에, 라오스는 빈곤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곳에서 전기도 없던 마을에 태양광을 밝히고 더러운 물을 정화한 나라가 있었죠. 바로 한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국 고위 관료가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배워야 했던 나라는 한국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제 이름은 러즈펑입니다. 가명이죠. 저는 여전히 중국 국가개발은행 일대일로 전략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건물로 출근하고 같은 책상에 앉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죠.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9년 겨울 베이징 본부 회의실. 거대한 스크린에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 조감도가 떠올랐습니다. 파란 인도양을 배경으로 현대적인 항구 시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탕위성 부주임이 검은 양복 주머니에서 레이저 포인터를 꺼내 항구 도면을 천천히 가리켰습니다. 12억 달러. 우리가 스리랑카에 제공한 차관입니다. 1기 공사엔 3억 달러를 6.3% 상업 차관으로, 2기엔 9억 달러를 2% 원조 차관으로 제공했죠. 그리고 여기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을 보십시오. 상환 불가 시 99년간 운영권은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회의실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무의식적으로 손뼉을 쳤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대단한 성공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우리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를 건설해주고 그들의 경제 발전을 돕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략실 벽면에는 거대한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붉은 핀이 꽂힌 곳마다 우리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죠. 파키스탄에 600억 달러, 라오스에 60억 달러로 GDP의 절반에 달하는 프로젝트, 잠비아엔 전체 외채 170억 달러 중 3분의 1 이상이 우리 돈이었습니다. 핀의 크기는 투자 규모에 비례했는데 파키스탄에 꽂힌 핀은 마치 모처럼 크고 두꺼웠습니다. 전략이란 건 미소 뒤에 있다. 우리가 친구인 척하면서 그들의 목을 조르는 거야.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탕위성이 회의 중에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늘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60세가 넘은 나이에도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잠비아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021년까지 잠비아의 외채가 170억 달러로 증가했고 그중 3분의 1 이상이 우리 돈이었죠. 이미 디폴트를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부주임님, 이 정도 규모면 잠비아가 상환할 능력이 있을까요? 이미 공무원들이 월급을 못 받는다는 보고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탕위성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상환? 그게 우리가 신경 쓸 일인가? 못 갚으면 우리가 가져가면 되지. 구리광산, 발전소, 통신망. 잠비아엔 가져갈 게 많아.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의구심이 들었죠.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도움인가? 아니면 계획된 약탈인가? 며칠 후 저는 자료 조사를 하다가 우연히 한국 코이카의 보고서를 접했습니다. 라오스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60억 원 규모의 수돗물과 태양광 정수 시스템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죠. 60억 원. 우리가 라오스에 빌려준 60억 달러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 속 라오스 주민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며 활짝 웃고 있었고 어른들은 한국 기술자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죠. 가식이 아닌 진짜 기쁨이 묻어나는 얼굴이었습니다. 전략자산 확보 우선순위 항구, 광물, 통신, 식수. 우리 내부 문서에 적힌 문구를 다시 읽었습니다. 식수가 맨 마지막이었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물인데 우리에겐 가장 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가장 먼저 물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베이징의 스모그가 자욱했습니다. 마스크를 썼는데도 숨이 막혔죠. 그게 단순히 미세먼지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양심이 숨막히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위스키를 한 잔 따르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국제기구들의 보고서를 찾아봤죠. 로이 연구소 보고서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2025년에 최빈국 75개국이 중국의 역대 최대 규모인 220억 달러, 약 30조 원의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숙취와 함께 출근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탕위성을 만났죠. 어제 잠비아 보고서 잘 봤네. 자네 실적이 눈에 띄더군. 이번 분기 최고 성과자로 추천했어. 칭찬이었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실적이 누군가에겐 평생 갚을 수 없는 빚더미였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주임님, 지부티는 이미 총 부채의 77%가 우리 돈이라던데 GDP의 80%를 넘는다고 하더군요.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탕위성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죠. 러즈펑 동지, 자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우린 국가 전략을 수행하는 거라네. 개인의 감상은 집에 두고 오게. 그의 목소리엔 날카로운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월권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제 책상 위엔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케냐, 네팔 포카라 공항, 몰디브. 또 다른 성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파일을 열 때마다 숫자들이 춤을 췄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달러. 하지만 이제는 그 숫자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슬처럼 보였죠. 창밖을 보니 베이징의 고층 빌딩들이 스모그 속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미래도 저렇게 흐릿한 건 아닐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2020년 봄 라오스 출장길이었습니다. 비엔티앙 공항에 내리자 후덥지근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죠. 중국이 60억 달러를 투자한 고속철도 프로젝트 현장을 시찰하러 왔습니다. 공항에서 현장까지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논밭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라오스 GDP가 얼마더라? 동행한 리 차장이 물었습니다. 180억 달러입니다. 우리가 빌려준 돈이 GDP의 절반이죠. 저는 보고서를 뒤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숫자를 말하면서도 등골이 서늘했죠. 한 나라가 자기 경제 규모의 절반을 빚으로 떠안고 철도를 짓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거대한 공사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라오스 현지인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지 고용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현장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전체 인력의 10% 정도입니다. 기술이 없어서 단순 노무직만 가능하죠. 그때 공사장 울타리 밖에서 구경하던 한 라오스 노인이 중국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기차는 달리는데 우린 밥을 못 먹어요. 정부가 이 빚을 갚느라 병원도 학교도 제대로 못 짓고 있습니다. 이게 발전입니까? 경비원이 노인을 쫓아냈지만 그 말은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발전을 위한 인프라라고 했는데 정작 그 나라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잠비아 상황이 궁금해 현지 뉴스를 검색했죠. 충격적인 기사가 떴습니다. 잠비아, 중국 채무 상환 위에 공무원 임금 3개월째 지연.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170억 달러 외채 중 3분의 1 이상이 중국 돈이었고 결국 디폴트를 선언했다는 내용이었죠. 라디오 인터뷰 음성 파일도 있었습니다. 잠비아 교사의 목소리였죠. 우린 이제 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계산서 위 숫자가 됐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러 학교에 가지만 월급이 없어 점심도 못 먹습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던 발전입니까? 다음 날 현지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파는 상인들 사이로 걸었죠. 한 과일 가게 주인이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중국 분이시군요. 고속철도 때문에 오셨나요? 네, 시찰 왔습니다. 그 철도가 완성되면 우리 삶이 나아질까요? 순간 대답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죠. 주인은 씁쓸하게 웃으며 망고를 하나 건넸습니다. 공짜입니다. 어차피 우리 정부가 당신들에게 다 팔아먹었으니까요. 그 망고는 끝내 먹을 수 없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후 국제기구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IMF, 세계은행, 로이 연구소의 보고서들을 밤새 읽었죠. 충격적인 숫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75개 최빈국 2025년까지 중국에 220억 달러, 약 30조 원 상환 예정. 보건교육 예산 50% 이상 삭감 불가피. 30조 원. 상상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학교와 병원을 지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백신을 맞고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또 다른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코이카의 활동 보고서였죠. 몽골 울란바토르 외곽케르 지역 무상의료 지원. 3년간 60억 원 투입 현지 의료진 172명 양성. 주민 자립도 82% 달성. 같은 60억인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60억 달러로 빚의 올가미를 만들고 한국은 60억 원으로 사람을 살리고 있었죠. 캄보디아 시엠립 기술학교 건립. 연간 300명 기술자 배출. 졸업생 취업률 87%. 제가 만든 보고서엔 없는 숫자들이었습니다. 취업률, 자립도, 양성된 인력수. 우리는 오직 대출 금액과 이자율, 상환 기한만 따졌죠. 회의실에서 탕위성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 2단계. 추가 200억 달러 투입 예정입니다. 파키스탄은 이미 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마이너스 파키스탄 경제회랑 프로젝트로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외채 부담으로 전력난과 공장 폐쇄, 실업 문제까지.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탕위성은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계산은 우리가 하고 후회는 그들이 한다. 그게 전략이야. 그는 서류를 테이블에 던지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죠. 저는 파일을 들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케냐의 경제 지표를 검색했죠. 최근 뉴스에 따르면 중국 부채 상환을 위해 수천 명의 공무원 급여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도움이 아니라 파괴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 왕 과장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죠. 러 실장님 무슨 말씀이? 아니야, 혼잣말이었어.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선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것은 성과가 아니라 폐허였습니다. 숫자로 포장된 파괴였죠. 그날 밤 아파트 베란다에서 베이징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제 눈엔 잠비아 교사의 텅 빈 급여 봉투만 보였습니다. 라오스 노인의 주름진 얼굴만 떠올랐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하이 지부회장 부장이었습니다. 러 실장, 스리랑카에서 연락 왔어. 외환 보유고가 19억 달러까지 떨어졌대. 디폴트 선언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위스키를 따랐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죠. 스리랑카의 외채가 2010년 217억 달러에서 2021년 510억 달러로 급증했고 우리가 최대 2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메모를 했습니다. 중국의 도움 조건부, 상환 불가능한 빚, 주권 상실. 한국의 도움 무조건부, 기술 전수, 사람 양성. 단순한 비교였지만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컸습니다. 한쪽은 미래를 담보로 잡고 한쪽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있었죠. 도대체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지? 베이징의 밤하늘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모그에 가려진 것처럼 우리의 양심도 어딘가에 가려져 있었죠.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으니까요. 2020년 가을 몽골 울란바토르.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뺨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중국이 건설한 화력발전소 점검을 위해 왔죠.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 게르촌의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저 연기 좀 봐요. 석탄 때문에 숨을 못 쉬겠어요. 현지 가이드가 마스크를 끼며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했죠. 우리가 지은 발전소는 도심에 전기를 공급하지만 변두리 사람들은 여전히 석탄으로 난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전소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정문 앞에 몽골 주민 수십 명이 모여 있었죠.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는데 몽골어를 몰라도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배수 시스템이 고장났는데 본사에서 부품을 안 보내줘서 주변 지하수가 오염됐답니다. 그럼 빨리 고쳐야지. 본사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달째요. 한 달. 사람들이 오염된 물로 한 달을 버텼다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본사에 전화를 걸려는 순간 시위대 너머로 특이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파란 조끼를 입은 동양인들이 삽과 파이프를 들고 일하고 있었죠. 가까이 가보니 조끼에 코이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었죠. 저기 뭐 하는 겁니까? 통역을 통해 물었습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 흙 묻은 장갑을 벗으며 대답했죠. 임시 배수로를 만들고 있어요.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쓸 수 있게요. 누가 요청했습니까? 요청이요? 고장난 걸 그냥 두고 싶지 않아서요. 사람이 먼저잖아요. 박수연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이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옆에선 한국 기술자들과 몽골 청년들이 함께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죠.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몽골 청년 하나가 서툰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박수연이 웃으며 파이프 연결법을 가르쳐줬죠. 중국인인 저는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박수연 팀을 다시 만났습니다. 합석해도 될까요? 중국 분이시죠? 박수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왜 남의 일을?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구는 하나잖아요. 그리고 기술은 나눠야 의미가 있어요. 그녀는 양고기를 썰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건가요? 네, 무상 원조예요. 3년 프로젝트로 게르촌에 태양광 패널과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있어요. 현지인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게 교육도 하고요. 무상.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우리에겐 모든 게 조건부였으니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구속성 원조를 통해 중국 기업과 중국산 자재 사용을 강요했죠. 돈도 안 되는데 왜 그런 일을? 제가 묻자 박수연이 잠시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유엔군 도움을 받으셨대요. 밀가루 포대가 없었으면 굶어 죽었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온 게르촌의 불빛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죠. 한국 팀이 설치한 태양광 가로등도 몇 개 보였습니다. 작지만 선명한 빛이었죠. 노트북을 열어 한국 원조 관련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놀라운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2019년 기준 한국 ODA 25억 달러. 무상원조 비율 77%. 우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는 유상 차관이 90%가 넘었고 불투명한 조건들로 가득했죠. 다음날 발전소 회의가 끝나고 게르촌을 둘러봤습니다. 한국팀이 일하는 현장을 찾아갔죠. 천막 안에서 뭔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태양광 손전등 만들기 워크숍. 입구에 한글과 몽골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죠. 박수연이 태양광 패널을 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면 불이 들어와요. 여러분이 직접 만든 거예요.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각자 만든 손전등을 들고 깜깜한 구석을 비추며 뛰어다녔죠.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아저씨도 중국 사람이에요? 우리 마을에 큰 발전소 지은? 통역이 전해준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왜 우리 집엔 전기가 안 와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000억을 들여 지은 발전소인데 정작 가난한 사람들에겐 전기가 가지 않았으니까요. 박수연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가 지은 발전소보다 낫네요. 제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비교할 필요 없어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다만, 여기선 수치보다 눈빛이 먼저 변해요. 희망이 생기면 나머지는 따라오더라고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수치만 봤죠. GDP 대비 투자액, 이자율, 상환 기한. 하지만 한국은 사람의 눈빛을 봤습니다. 일주일 뒤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쓰며 문득 깨달았죠. 돈을 주는 건 중국, 배우게 하는 건 한국. 제 메모장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단순한 비교였지만 본질적인 차이였죠. 탕위성에게 보고할 때 조심스럽게 한국팀 얘기를 꺼냈습니다. 몽골에서 한국 코이카 팀을 봤습니다. 무상으로 기술을 가르치더군요. 그래, 얼마나 투자한대? 3년에 60억 원 정도. 60억 원? 우리 발전소 건설비의 100분의 1도 안 되잖아. 그럼 푼돈으로 뭘 하겠어. 탕위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 푼돈이 만든 변화가 우리의 거대한 투자보다 훨씬 실질적이라는 걸. 한국의 현지 봉사단은 기술이 아닌 신뢰를 남긴다. 그날 밤 일기에 적은 문장입니다. 우리는 하드웨어만 만들었고 한국은 사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몽골 아이가 만든 태양광 손전등이 자꾸 떠올랐죠. 작은 불빛이었지만 어둠을 밝히기엔 충분했습니다. 우린 하드웨어만 만들었고 한국은 사람을 만들고 있었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씨앗이 됐죠. 2021년 초겨울 베이징 본부 지하 문서고. 특별 접근 권한이 있는 직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을 위해 과거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빨간 표지의 문서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대1로 전략자산 확보 매뉴얼 마이너스 극비. 주변을 살피고 문서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죠. 군사전환 가능 항만, 목록 한반토타 스리랑카, 지부티, 과다르 파키스탄, 다윈 인근 예정지. 손이 떨렸습니다. 각 항구 옆엔 메모가 있었죠. 중국 잠수함 기항 가능, 인도양 봉쇄 거점, 군수물자 보급 기지화. 우리가 경제협력이라고 포장한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군사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장이었죠. 앙골라 방식 적용 가이드라인. 앙골라 방식. 그 악명 높은 시스템의 매뉴얼이었습니다. 차관 제공 석유, 구리, 코발트 등 천연자원 담보 설정 상환 불가 시 현물 회수. 품목별로 회수 방법이 적혀 있었죠. 제가 담당했던 잠비아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구리 광산 3곳 담보. 예상 회수 시점 2025년. 제 서명이 들어간 서류였죠.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졌습니다. 러 실장, 여기서 뭐해?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안 담당 첨부장이었죠.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자료 조사 중입니다. 신규 프로젝트 참고하려고. 그 문서는 특급 권한이 필요한데 저도 3급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첨부장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급히 사진을 몇 장 찍고 문서를 제자리에 놨죠. 사무실로 돌아와 찍은 사진을 확대해봤습니다. 내정 불간섭 원칙 아래 독재 정권과 맺은 비밀 계약서들이었죠. 짐바브웨, 수단, 베네수엘라. 인권 탄압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나라들이었습니다. 차관 조건 정치적 지지 및 유엔 투표권 행사. 역겨웠습니다. 우리는 독재자들의 후원자였고 그 대가로 국제무대에서 중국을 지지하게 만들었죠. 그때 이메일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박수연이었습니다. 러 선생님, 몽골에서 뵀던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 프로젝트 보고서가 필요하신가요? 도움이 될까 해서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코이카의 대외 공개 보고서였죠. 모든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돼 있었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 현지인 고용 현황, 기술 이전 성과까지. 특이사항 모든 계약은 온라인 공개. 상환 조건 없음.
현지 정부 요청 시 즉시 철수 가능. 우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는 비밀 조항으로 가득했고 한국은 모든 걸 공개했죠.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대출 규모나 조건에 대해 엄격한 비밀 유지를 요구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탕위성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022년 8월 한반토타 항구에 큰일이 났다. 우리 위안왕 5호가 입항했는데 인도와 미국이 발작하더군. 회의실 스크린에 위성사진이 떴습니다. 위안왕 5호는 측량선입니다만 인공위성 탐지와 대륙 간탄도미사일 발사 감시 기능도 있죠. 인도가 스파이 선박이라고 난리를 쳤지만 우린 결국 입항시켰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99년간 운영권을 가진 항구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앞으로 모든 계약서는 이중 암호화하고 현지 정부에도 원본은 주지 마. 파리클럽도 우리가 가입 안 했으니 정보 공유할 의무도 없어. 더 깊은 비밀의 늪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었습니다. 퇴근 후 바에 들렀습니다. 위스키를 마시며 낮에 본 문서들을 떠올렸죠. 내가 서명한 것들 중 일부는 폭력과 다를 바 없다. 손이 떨려 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한국 원조 관련 뉴스를 검색했죠. 한국, 아프리카 10개국의 직업훈련소 건립 모든 시설 현지 정부 이양 코이카. 온라인에 20년치 사업 내역 전면 공개. 투명성. 그게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숨길 게 없었고 우리는 숨길 게 너무 많았죠. 집으로 돌아와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USB에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저장했습니다. 언젠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건물보다 사람, 돈보다 양심. 박수연이 보낸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구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고 또 적었죠. 창밖엔 베이징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의 미래를 담보로 밝혀지고 있는지 생각하니 눈을 뜨고 있기 힘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러 실장님이시죠? 저는 케냐 나이로비 특파원 기자입니다. 중국 차관 관련해서 인터뷰 가능하신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 침묵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제가 서명한 서류들이 사슬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오가매는 꿈이었죠. 땀에 젖어 깨어났을 때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런 서류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2021년 봄 네팔 포카라. 히말라야가 보이는 작은 도시에 중국이 지은 국제공항이 있었습니다. 개항 6개월 하지만 활주로엔 잡초가 자라고 있었죠. 국제선은 단 한 편도 없었습니다. 이게 중국 차관으로 지은 공항입니다. 현지 관리인이 텅 빈 터미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에어컨도 꺼진 대합실엔 먼지만 쌓여 있었죠. 보고서에 따르면 네팔은 이 공항 때문에 즉시 부채 위기에 직면했고 중국의 대출을 무상 원조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 국제선이 없습니까? 수요 조사를 제대로 안 했대요. 관광객들은 다 카트만두로 가죠. 여긴 너무 멀어요. 게다가 인도와의 지정학적 갈등으로 국제선 유치도 어렵고요. 스리랑카의 마탈라 공항처럼 또 하나의 유령 공항이 탄생한 셈이었습니다. 쓸모없는 애물단지가 된 거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특이한 광경을 봤습니다. 작은 보건소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죠. 가까이 가보니 한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의료봉사단 무료 진료. 천막 안에선 한국 의사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박수연도 있었죠. 통역을 돕고 있었습니다. 러 선생님? 그녀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뭘? 일주일간 4개 마을 순회 진료예요. 오늘만 300명 넘게 왔어요. 한 할머니가 의사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박수연이 통역했죠. 3년 만에 제대로 된 진료를 받는데요. 감사하다고.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수십억 달러 공항엔 사람이 없고 작은 천막엔 희망이 넘쳐났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일주일에 5천만 원 정도? 의료진은 다 자원봉사예요. 5천만 원. 우리가 포카라 공항에 쓴 돈의 수만 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박수연이 준 자료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남는 건 사람이니까. 코이카 활동 이념이 적혀 있었죠.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가슴을 울렸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포카라 공항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도 한참을 멈춰 있었죠.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대성공이라고 써야 할까요? 전략적 요충지 확보라고 포장해야 할까요? 결국 진실을 썼습니다. 포카라 국제공항. 개항 6개월 국제선 0편. 1일 이용객 50명 미만. 네팔 정부 즉시 부채 위기 직면. 중국에 무상 원조 전환 요청했으나 무응답. 다음날 현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중국이 지은 대형 건물이었죠. 하지만 교실엔 책상도 칠판도 없었습니다. 예산이 건물 짓는데 다 들어갔어요. 교구 살 돈이 없대요. 교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운동장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죠. 가보니 한국 대학생 봉사단이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한국말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한 아이가 제게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중국인인 제게도 한국말로 인사하는 게 아이러니했죠. 한국 선생님들이 컴퓨터도 가져왔어요. 우리한테 코딩도 가르쳐줘요. 교실 한쪽에선 노트북 20대로 컴퓨터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중고 노트북이었지만 아이들 눈은 반짝였죠. 베이징으로 돌아온 후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네팔 프로젝트 평가 시간이었죠. 포카라 공항은 대성공입니다. 인도 견제를 위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했죠. 탕위성이 자신만만하게 발표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죠. 이용객이 없는데 어떻게 성공입니까? 이용객? 그게 중요한가? 우리가 지었다는 게 중요하지. 하지만 네팔은 이제 빚더미에 무상 원조 전환도 요청했다던데. 그건 그들이 해결할 문제야.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퇴근 후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로이 연구소 보고서가 떠올랐죠. 2025년에 75개 채빈국이 중국에 220억 달러를 상환해야 한다고. 중국이 은행가보다 채권 추심업자에 가까운 모습을 보일 거라고. 지어진 건물보다 지켜낸 사람이 위대하다. 제가 수첩에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진료한 800명 컴퓨터를 배운 아이들, 축구하며 웃던 그 순간들. 그게 진짜 발전 아닐까요? 집에 도착해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박수연이 보낸 편지가 있었죠. 러 선생님, 네팔에서 만나 반가웠습니다. 선생님도 뭔가 고민이 많아 보이시더라고요.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다음에 베이징 가면 연락드릴게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상하게 위로가 됐죠.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는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구나. 창밖을 보니 베이징의 밤하늘에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스모그가 거친 드문 날이었죠. 작은 별빛이었지만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왜 이 작고 조용한 나라가 이렇게 멀리까지 와 있는 걸까?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주는 질문이었죠. 거대한 중국이 아닌 작은 한국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이유가 뭘까?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제 인생을 바꿀 거란 예감이 들었죠. 2022년 가을 베이징 본부. 원래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죠. 오늘 이 자리에서 뭔가를 말해야 한다고. 다음은 향후 프로젝트 검토입니다. 케냐 라무항구 확장, 에티오피아 철도 2단계. 탕위성이 프로젝트 목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우린 지금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탕위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죠. 스리랑카는 이미 디폴트를 선언했고 외환 보유고가 19억 달러까지 떨어져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하야했습니다. 잠비아는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있고 케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한 결과입니까? 러즈펑 동지 지금 뭐하는? 파키스탄은 600억 달러 부채로 전력난과 공장 폐쇄를 겪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GDP의 절반을 빚으로 떠안았고요. 이게 도움입니까? 아니면 파괴입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탕위성은 묵묵히 메모만 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세계개발 포럼에서 비공개 연설을 해달라는 초청이었죠. 누가 저를 추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기회였습니다. 2023년 1월 스위스 다보스. 작은 회의실에 각국 개발 전문가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갔죠. PPT 첫 장엔 단 한 문장만 띄웠습니다. 나는 내부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사람입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죠. 저는 중국 국가개발은행 1대1로 전략실에서 일합니다. 지금도요. 오늘 제가 여기 선 이유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떴죠.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 12억 달러 차관, 99년 운영권 상실. 잠비아 170억 달러 외채 중 3분의 1이 중국 부채, 디폴트 선언. 라오스 GDP의 절반에 달하는 부채. 75개 채빈국 2025년 중국의 30조 원 상환 예정. 저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숨죽여 듣고 있었죠. 이것이 우리가 만든 현실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준다고 했지만 실제론 빚의 사슬을 만들었습니다. 항구와 공항을 지었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최근에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보고 나서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몽골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한국 봉사단이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무상으로 기술을 전수하고 현지인을 고용하고 모든 계약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큰 책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죠. 우리는 전략자산 확보를 우선시했습니다. 한국, 광물, 통신. 하지만 한국은 사람을 우선시했습니다. 물, 의료, 교육. 그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한반토타 항구에 정박한 중국 군함 위안왕 5호 사진이었죠. 2022년 8월 우리는 이 항구를 군사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경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군사기지가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한 1대1로입니까?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수는 없었죠. 하지만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 한 서양인이 다가왔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당신 안전은 괜찮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러 선생님, 박수연이었습니다. 그녀도 포럼에 참석했던 거죠. 잘하셨어요. 진짜 용기 있는 일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적어도 진실을 말했잖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베이징으로 돌아왔을 때 예상대로 회사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피했고 탕위성은 아예 말도 걸지 않았죠. 하지만 아무도 저를 공개적으로 처벌하진 않았습니다. 아마 국제적 이목 때문이었겠죠. 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모든 프로젝트를 검토할 때 묻습니다. 이게 정말 그들을 위한 건가? 하고요. 며칠 전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깨어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중국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신호였죠. 작지만 희망적인 신호였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베이징의 하늘은 여전히 뿌옇지만 가끔 맑은 날도 있죠. 그런 날엔 멀리까지 보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침묵을 강요받지만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되뇌는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죠. 그 시작은 한국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 봄 베이징 본부. 다보스에서 돌아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표면적으론 아무 일도 없었죠. 저는 여전히 1대1로 전략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엘리베이터에서 동료들을 만나면 시선을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발걸음을 빨리 했죠. 점심시간엔 혼자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러 실장님, 파키스탄 보고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신입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도장을 찍었겠지만 이제는 꼼꼼히 읽었죠. 이 프로젝트로 현지 고용은 몇 명이나 창출됩니까? 그게 중요한가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입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국제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이었죠. 중국 내부에서 1대1로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 혹시 인터뷰가 가능하신지.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현직에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지만 뭔가 변화가 시작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연락이 왔죠. 중국 내부에서 윤리적 변화의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재무부의 왕 부장이었죠. 러 실장 같이 앉아도 될까? 그러세요. 왕 부장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보스 연설. 잘 들었어. 사실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건지. 왜 그런 생각을? 케냐 출장 갔다가 봤어. 공무원들이 월급 못 받아서 시위하는 걸 우리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그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혼자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야. 조용히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탕위성과 마주쳤습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 그가 먼저 말을 걸었죠. 러즈펑 잠깐 내 사무실로 와. 긴장하며 따라갔습니다. 탕위성은 창밖을 보며 말했죠. 자네가 다보스에서 한 말 위에서도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왜죠? 국제적 이목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자네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니까. 놀라웠습니다. 탕위성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죠. 하지만 조심해. 모두가 자네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야. 며칠 후 박수연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러 선생님, 다음 주에 베이징에서 코이카 세미나가 있어요. 시간 되시면 오세요. 세미나 당일 작은 호텔 회의실에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박수연이 발표를 시작했죠. 오늘은 특별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변화를 이끌고 계신 분이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저를.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분은 내부에 있으면서 바깥을 비추는 거울이 되셨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셨죠. 다행히 제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참석자들이 저를 알아본 듯 했죠. 세미나가 끝나고 박수영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실 텐데. 견딜만해요. 오히려 마음은 편해졌어요. 후회는 없으세요? 없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변화는 항상 한 사람부터 시작돼요. 러 선생님이 그 시작이 되신 거예요.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부 아프리카 국가의 채무 상환 기한을 연장하고 17개국의 소액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는 거였죠.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출근합니다. 같은 책상에 앉아 같은 컴퓨터를 켭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기준으로 일합니다. 모든 프로젝트를 검토할 때 자문하죠. 이게 정말 그들을 위한 건가? 현지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일인가? 창밖을 봅니다. 오늘은 베이징 하늘이 맑습니다. 멀리 서산이 보이죠. 스모그에 가려 보이지 않던 산이 이제는 보입니다. 책상 서랍엔 박수연이 준 한국 코이카 브로슈어가 있습니다. 가끔 꺼내 읽어봅니다. 작은 나라의 큰 책임. 그 문구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큰 나라인 우리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깨어나고 있습니다. 미소가 지어집니다. 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침묵을 강요받지만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음 감동을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